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행복해지기 어렵게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은 12명에서 20명 단위로 모여서 집단 사냥을 하고 잡은 사냥감을 나누어 먹었다.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남겨진 원시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혼자서는 맹수를 물리칠 수도 없고 사냥에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냥을 잘하는 원시인은 무리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위가 올라가고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차지해 자손을 퍼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구석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무리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 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 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체격이 지금의 12살 어린이 정도로 아주 작았다고 한다. 왜소한 체격에 별다른 무기가 없었기에 만약에 혼자서 맹수를 만나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러나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맹수의 습격을 받아도 한두 명이 희생되더라도 대다수 인원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또 사냥을 할 때도 무리 지어서 해야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고 성공률도 높았다. 다수의 행동을 보고 따르는 게 생존에도 유리했다. 초원을 걷다가 갑자기 선두의 동료가 뛰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함께 뛰었다. 맹수가 나타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동료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었다. 만약에 동료들을 따라 뛰지 않는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는 필경, 사자밥이 되었을 것이다. 원시인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리짓고 남들을 따라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처럼 무리지어 살아온 시간이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 무리짓는 본능이 인류의 유전자에 식재되어 현재의 우리에게도 유전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이 사는 환경은 원시시대와는 다르다. 현대사회에는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가 없으며 단체로 사냥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 그러나 현대인은 여전히 원시적 본능인 무리짓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딜레마에 빠진다. 대다수의 사람이 슈퍼리치를 꿈꾸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역시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장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인 주식과 부동산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기를 반복한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는 말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이 단순한 지침조차 따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무리짓는 본능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안다.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땐 꼭 사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지어서 탈출하려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엔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 이번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는 달라. 이번엔 정말 심각해. 나도 파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다. 왜 그러냐고.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닥치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한 사람만이 투자의 대가소리를 듣게 된다. 투기 바람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1980년대 말에 투기 광풍을 돌아보자. 가장 먼저 오른 건 채권 가격이었다.
다음으로 주가가 올랐다. 그 다음엔 아파트에 투기 광풍이 불었다. 그 다음 땅 투자가 유행이었다. 마지막으론 그림 투자가 유행했다. 투기 바람도 순서가 있는데 해답은 언제나 하나, 바로 황금성이다. 황금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황금성이 낮은 것으로 번져가는 것이다. 황금성이 높은 순서인 채권, 주식, 아파트, 땅, 그림 순으로 오른 것이다. IMF 이후에도 같은 순서대로 올랐고 단지 그림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았을 뿐이다. 2001년부터 부는 투기 바람도 비슷하다. 먼저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다음엔 아파트가, 그 다음으로 상가, 그리고 토지가 움직이고 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는 투기 바람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투기 바람의 순서를 잘 안다면 휩쓸려서 무리지어 투자해서 낭패 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주식시장의 상투, 부동산 시장의 상투. 주식 투자의 경우 신문에 평범한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거나 우리 사주로 부자된 직원이 나오고 펀드 매니저가 인기를 끌 때는 조심해야 한다. 또 신문 하단에 자칭 도사들이 돈 버는 비법을 가르쳐준다고 광고가 나오면 이미 천장이라는 신호다. 기술적인 지표로는 거래량이 크게 느는데 이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소심파 주주에게서 돈이 적고 부안해동하는 주주들에게로 주식이 넘어감을 말한다. 이런 것은 모두 경계 신호다. 이럴 때는 투자를 중지하고 무조건 하차하는 게 좋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개 3년의 사이클을 보인다. 집값이 오르면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3년 정도는 오른다. 오름세가 5, 6년 지속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미 집값이 3, 4년 오른 시점이라면 좋은 지역으로 교체 매매는 할지언정 신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 가계대출이 최근에 급증했다면 조심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 박사가 되어가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 재테크 책이 잘 팔리고 9시 뉴스에서 부동산 청약 과열 보도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은 경고 신호다.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무리 짓는 본능을 피해서 대중과 다르게 투자해야 한다. 영토 본능의 오류. 대개 이사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 여러 곳에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안목이 돈으로 변한다. 그래서 젊을 때는 들개처럼 돌아다니며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 영토 본능. 모든 동물은 영토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똥개도 자기 집에선 아주 사납게 군다. 사자와 곰은 나무에 몸을 비비거나 오줌을 넣어서 냄새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뱀도 자기 집을 지킨다. 동물들이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고 지키려 하는 것은 모두 영토 본능 때문이다. 인간도 영토 본능을 갖고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사회생물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영토 본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원시시대의 남의 영역을 잘못 침범하면 공격을 받는다. 자신의 영토를 떠나서 남의 영토로 들어간다는 건 언제나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원시인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하고 멀리 떠나서 남의 영토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본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토 본능은 원시인들 간에 서로 평화롭게 사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원시적 위협이 끝난 지금에도 인간은 여전히 영토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두고 볼 때 굶주림이나 동물의 공격 같은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토 본능이 재테크를 망친다는 것이다. 철학자 칸트는 평생 자기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칸트는 다른 좋은 대학교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4배를 준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자기 고향을 떠나기가 싫어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철학의 철자도 모르면서도 이사는 절대 안 가는 칸트형 붙박이족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칸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영토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을을 떠나서 잘 모르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개 이사를 가더라도 가까운 곳이나 예전에 인연이 있던 동네로 가는 걸 좋아하며 아주 멀리 가거나 전혀 낯선 곳으론 이사 가는 걸 꺼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혼 시절에 우연히 살았던 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뱅뱅 돌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실이 안타까웠던 나는 신혼부부들에게 늘 처음 사는 동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신혼집 선택에 신중하라고 신신당부한다.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영토 본능 때문에 먼 일산보다는 가까운 분당으로 이사 갈 걸로 예측했다. 그래서 분당을 추천했다. 내가 아는 한 은행 지점장의 말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은행에서 대출 캠페인을 하면 일산 지점이 1등을 한다고 했다. 반대로 예금 캠페인을 하면 분당이 상위권으로 일산을 이긴다고 했다. 이것은 영토 본능 때문에 강북 사람은 가까운 일산으로 이사가고 강남 사람은 가까운 분당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토 본능 때문에 노후 생활이 달라진 두 친구의 사례를 보자. 김고정 노인과 황희동 노인은 고교 동창이다. 김 노인은 결혼할 때부터 자기 집을 가지고 시작했다. 황 노인은 사글세에서 시작했다. 김 노인은 처음 마련한 자기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반면에 황 노인은 사글세에서 출발해서 20번 이사를 했다. 70이 넘은 두 노인의 재산 보유액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김고정 노인은 달랑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이 재산의 전부다. 반면에 사글세로 시작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해서 20번을 넘게 옮겨 다닌 황희동 노인은 현재 집이 3채의 작은 건물까지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요인은 영토 본능을 극복한 이사 횟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젊을 때는 영토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돌아다니는 게 좋다. 나이 들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사도 종아리에 힘이 있을 때 다녀야 한다. 종아리에 힘 있는 20대, 30대에 치열하게 살아야 노후가 편안해진다. 특히 수입이 일정한 셀러리맨의 재산 규모는 이사 횟수와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를 여러 번 한 사람일수록 재산이 많다. 그것은 이사 횟수에 비례해서 부동산을 보는 눈이 키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만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부동산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부동산의 변화를 읽고 정확히 판단하려면 여러 곳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집을 사는 것과 집에 사는 것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과 출퇴근 거리를 생각해서 집을 장만한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은 대부분 인천공항 가까운 방면에 집을 장만하는 바람에 엄청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또 반대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는 의사와 간호사는 병원 근처에 집을 장만한 덕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사와 간호사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돈복 있다고 좋아했다. 포스코 직원들도 본사가 대치동에 자리한 덕분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고 한다. 신문사 기자들은 신문사가 서소문 주변에 몰려 있다 보니 강북에 사는 기자들이 많아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씁쓸하게 강 건너 돈 구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많다. 바로 지방에 사는 분들이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지방 도시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왜일까?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인구 이동이다. 즉, 새로운 인구 유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해마다 늘어나니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값이 오르기 힘들다. 반면에 수도권은 해마다
직장 교육 문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주택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지방과 서울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동경 주변부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오를 땐 별로 안 오르다가 내릴 땐 앞장서서 내리는 곳이 바로 변두리의 부동산이다. 따라서 투자는 핵심 지역인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고 사는 건 전세로 직장 근처에 사는 게 좋다.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라. 이 얼마나 간단한 처방인가. 그러나 이 처방을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별로 보지 못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도 그랬다.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영토 본능과 쾌락 본능 때문에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길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도사 환상의 오류. 도사들은 개미 투자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호시탐탐 돈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식도사들이 던진 미끼에 걸려든다. 인간은 아는 것보다 믿는 걸 더 좋아한다. 원시인들은 알 수 없는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왜 사냥감인 소떼들이 갑자기 사라지는지, 왜 폭풍우가 몰아치고 추위가 오는지, 왜 지진이 나는지, 왜 화산이 폭발하는지 등등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은 원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속되는 불안은 원시인의 두뇌 속 해마를 위축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신체를 약하게 만들어 종국엔 죽게 만든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불안을 없애고 모든 불가사의한 현상을 잘 설명해 줄 도사가 필요했다. 주술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주술사는 대부분의 알지 못하는 현상을 신의 저주와 노여움으로 쉽게 설명해 주었다. 주술사를 따르는 한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다. 주술사를 믿기만 하면 불안이 제거되어 해마가 위축돼서 죽을 위험도 없어졌다. 믿음이 불안을 제거해 주기에 생존에 유리했다. 그래서 원시인은 주술사를 원했다. 원시인의 주술사에 대한 맹신과 추종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자동 시스템에 대한 맹신으로 바뀌었다. 인간을 추종하던 것이 기계에 대한 추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 인간의 결함 있는 인식체계 때문에 기계가 돈을 벌어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엔 항상 공급이 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에,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한 재테크 시장에 도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도사 환상 때문에 사람들은 자칭 차트 도사나 미래를 알려준다는 전문가를 믿고 투자한다. 그러나 결과는 나쁘다. 나도 처음에는 유명 펀드 매니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펀드 매니저를 알게 되고 남 모르는 지도와 추천을 받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친분이 있는 증권사 직원도 나로부터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곤 했다. 나와 증권사 직원은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예감에 흥분했다. 그래서 많이 벌었냐고. 오히려 많이 날렸다.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건 유명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자칭 도사들은 어떤가? 단기 파도를 타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이버 도사들은 대부분 가짜다.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고. 그쪽 방면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도사들 중에 돈 번 사람 있냐고. 약을 팔아서 돈 번 사람은 있는데 직접 주식 투자로 번 사람은 없다고 했다. 하긴 그렇게 잘하면 벌써 재벌이 되었어야지 인터넷상에서 궁상맞게 500원짜리 약이나 팔고 있겠는가. 그런 약 사먹고 돈 번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당신이라면 납을 금으로 바꾸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면 단돈 500원에 팔겠는가. 오래전에 한 사이버 도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하루 동안에 버는 유료 정보 조회료가 2천만 원이라고 했다. 한 달이면 6억 원이다. 그런데 그 도사는 고발되었다. 자신이 미리 매집한 주식을 차트 우량주로 회원에게 추천해놓고 자신은 파는 파렴치한 작전을 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도사들은 개미 투자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호시탐탐 돈을 빼앗아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식 도사들이 던진 미끼에 걸려든다. 나는 아직도 도사 환상에 빠져서 돈을 날리고 있는 순진한 투자자를 보면 안타깝다. 그래서 도사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사들이 어떻게 유명해졌고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고발한다. 독자들도 진실을 안다면 더 이상 도사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주식교 차트파 교주 조셉 그랜빌의 영역. 요즘 차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차트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조셉 그랜빌이다. 조셉 그랜빌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차트 도사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공하고 망가졌는지도 모른 채 그가 만든 차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랜빌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던 중에 우연히 화장실 바닥 타일의 문양을 보고선 차트법을 생각해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같은 차트법의 고향은 화장실이었던 것이다. 그랜빌은 자신이 만든 차트법으로 투자했지만 돈만 잃었다. 그랜빌은 마침내 파산했고 이혼당하고 친구의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할 만큼 추락했다.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시장은 그랜빌의 주장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랜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랜빌은 미국 전역을 돌면서 대중들에게 강연을 했다. 관중들은 그랜빌을 마치 록스타처럼 열광적으로 추종했다. 투자 세미나는 성대했고 언제나 만원이었다. 그는 관중을 흥분시키고 열광케 만들 줄 아는 흥행사였다. 투자 세미나에서는 때때로 그랜빌의 테마송인 베콜더의 블루스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침팬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 번은 왕관을 쓰고 석판을 든 모세의 차림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투자 세미나에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바지를 내리고 속옷에 적힌 주가를 보여주기도 했다. 추종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랜빌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 4월 22일 다우지수가 30.72포인트, 4.05% 폭등했다. 그랜빌이 매도에서 매입으로 추천을 바꾸었다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1981년 1월 6일 아침 6시 30분, 그랜빌은 전 세계 3,000명의 고객들에게 팔아라, 모든 것을 팔아라라는 전문을 보냈다. 아침에 증권사의 매도 주문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다우지수는 24포인트, 시가총액으로는 1929년 대폭락 때 손실의 3배인 400억 달러나 떨어졌다. 그랜빌은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신하고 기고만장했다. 그는 자신이 지진도 예측할 수 있는데 7번의 세계 대지진 중 6번을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벨 경제학상을 탈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하듯이 행운의 여신이 작별을 고할 때가 왔다. 그의 예측은 빗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주식시장의 폭락을 경고했다. 다우지수가 800일 때였다. 고객들에게 다가오는 금융의 아마게돈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식을 팔아야 하고 공매도까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우지수가 1200까지 오르며 예언을 비웃었다. 1982년에는 하락장을 예상해 추종자에게 주식을 팔라고 권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올랐고 1983년에는 더욱더 많이 올랐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매수를 추천했지만 그때는 이미 주가가 2배나 올라 있었다. 1984년에도 그랜빌은 조만간 급락을 경고했다. 그러나 그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연속적인 예언 실패로 마침내 그는 한물간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당신의 예언이 왜 실패했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는 나는 약물 중독으로 내 자신의 차트를 읽는데 실패했소라고 둘러댔다. 당신은 왜 스스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나를 제외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소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진짜 비밀. 자칭 차트 도사들이 툭하면 인용하는 신성한 비전이 있다.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다. 차트 분석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마치 점성술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론이다. 여러분이 이 엉터리 이론에 현혹되어 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실체를 까발린다. 우주와 삼라만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연이어 나타나고 이 모든 변화가 질서 있게 나타나는 것은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도 인간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인간 또한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므로 당연히 우주 또는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주식시장에도 적용될 것이 틀림없다. 주가는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비로운 파동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파동이 바로 상승 5파, 하락 3파다. 이처럼 엘리어트는 자신이 주가를 포함한 우주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일반 원리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차트 도사들은 피라미드의 비밀, 피보나치 수열, 황금 비율, 피타고라스, 오각형 별 같은 신비하고 비밀스런 단어를 자주 들먹인다. 모든 가짜는 진짜보다 더 비밀스럽고 신비롭다. 그래야지 더욱 그럴듯해 보이고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들 단어가 왜 나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황금 비율이란 무엇인가? 황금 비율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신용카드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1:1.618이다. 황금 비율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액자, 창문, 책, 십자가 등에 사용된다. 또 피라미드와 오각형 별 모양에도 황금 비율이 나타난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피타고라스가 등장하는 이유는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비밀 교단의 상징으로 오각형 별 모양이 그려진 휘장을 사용했고 자신의 자화상 오른손엔 피라미드를 그려 넣었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종교 집단의 교주였다. 그는 콩을 먹지 말라는 이상한 계율도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한 해석에 따르면 콩이 여성의 음부랑 닮았기에 피타고라스가 못 먹게 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도 집 뒷문으로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지만 집 뒤로 콩밭이 펼쳐져 있어서 도망가기를 거부하고 적에게 잡혀 죽었다고 한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주가가 엘리어트 파동이론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가는 파동이론이 미리 정해준 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과 같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진짜 비밀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신비하고 비밀스런 용어를 이용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엉터리 이론에 불과하며 주창자와 전도자 모두 돈을 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피타고라스, 오각형 별, 피라미드, 피보나치 수열, 황금 비율 등과 같은 모호하고 신비한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속기 쉬울 뿐이다. 전문가는 알고 보면 세일즈맨이다. 신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는 진짜 고수가 아니라 북치며 물건 선전하는 고수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고 돈 버는 방법도 모른다. 돈을 번 사람은 신문이나 방송을 타려 하지 않는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알려져 봐야 성가신 일만 생기기 때문이다. 또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가 왜 혼자서 돈 벌지 소문내서 경쟁자를 불러들이겠는가. 신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는 사실은 세일즈맨이다. 나는 전문가가 나오면 그들이 무슨 상품을 팔려고 하는지 살펴본다. 대개 전문가의 소속을 보면 뭘 파는지 알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이 최고라고 말한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출신 전문가는 예적금 펀드 상품이 최고라고 말한다. 증권사 직원은 주식이 최고라고 권유한다. 모두들 자신이 파는 상품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한다. 공무원과 정치인도 세일즈맨이긴 마찬가지다. 그들은 표를 의식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순진하게도 그런 정치가와 공무원의 주장을 고디들어서 손해본 투자자를 보면 안타깝다. 그들은 재테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몰랐던 것이다. 종종 아무런 제품도 팔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책상머리 연구소 직원이나 교수들이 전문가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명성을 팔고 있다. 그런데 책상머리 전문가는 자신도 모르는 말을 내뱉는 앵무새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나는 현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로만 떠드는 전문가는 신뢰하지 않는다. 사실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전문가는 없는 게 당연하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처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전문가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전문가가 돈 한 푼 안 생기는데 당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당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 학벌이나 부모 후광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 가난에 빠지면 누구나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세상을 탓하기 쉽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희생자가 되면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 탓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부자의 도전에서 실패했을 때 받게 될 상처와 심판을 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능 탓이 아니기에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부자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만다.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가 흙수저로 태어나서인가? 맞다. 인생의 가장 불평등한 제비뽑기는 부모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흙수저 출신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자수성가한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당신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내야 한다. 당신은 또 학벌이 미천해서 부자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불하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루트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학벌은 그중 하나의 루트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다양한 덕목이 요구된다. 지도력, 창의력,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스트레스 극복 능력, 분석력, 이해력, 암기력 등등 참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학교에서 측정하는 것은 단지 분석력과 이해력 그리고 암기력뿐이다. 그래서 학벌이 좋으면 성공하는가? 아니다. 내가 아는 어느 서울대법대 출신 남성은 사법고시에 몇 번 떨어지고 고시 낭인이 된 후로 완전히 패배자로 살고 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방끈 붙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다 답답하다. 학벌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대학 교수 되려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당장 시장에 가서 성공한 사장들을 만나보라. 그들의 학벌을 물어봐라. 평소에 당신이 자주 가는 성공한 맛집에 가서 주인의 학벌을 물어보라. 아마도 그 중에 스카이 출신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 학벌의 유효기간은 30대까지이고 40대부터는 학벌보다 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학벌 안 좋아도 부자 될 수 있다. 당신에게 부족한 건 학벌이 아니라 용기다. 용기를 내라. (4차) 산업혁명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파트 살 지역을 고를 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산업의 주축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은 원재료의 수입과 전력을 확보하기 쉽거나 수출하기 쉬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산업은 항만을 끼고 있고 전력이나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쉬운 산업단지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맞이할 4차 산업은 지식산업이다. 거대한 기계나 공장, 부지 그리고 원재료와 전력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 고급 두뇌들이 모여서 쉽게 글로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된다. 게임, 인공지능 산업, 바이오 산업, 빅데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고급 두뇌들은 출근하기 쉽고 살기 좋은 대도시 지역에 몰리게 된다. 결국 고급 두뇌들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편의시설과 엔터테인먼트, 문화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서울로 몰려들게 된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대도시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 도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 일본의 경우도 도쿄 3구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집값도 계속 올랐다. 영국 런던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테크시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아마존이 자리하고 있는 시애틀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울산, 거제도, 군산 같은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큰 트렌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높을 것이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 4구가 가장 유망하고 이외에도 한강을 끼고 있는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가 유망해 보인다. 또 정부가 4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 추진 중인 판교나 마곡 같은 지역은 향후의 집값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향후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아파트 투자법은 지방은 전세로 살고 서울에 내 집을 사두는 것이다. 귀찮은 일이지만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투자법이 분명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조언을 해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인구 감소 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 인구가 향후 줄어들 전망이다. 2030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나 세대수는 204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이지만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동경에서 반경 20km 안쪽은 집값이 올랐으나 바깥쪽은 하락했다. 인구가 감소해도 도심은 하락폭이 작거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젊은 층뿐 아니라 고령자들도 교통, 의료, 쇼핑 등이 편리한 도심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져서 대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고정 수입이 없어서 비싼 아파트를 깔고 살 수 없기에 대도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1, 2인 가구 비중도 점차 늘어나 소형주택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43.4%인 1, 2인 가구 비중은 2030년 51.8%로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향후 인구 감소에 대비한 부동산 투자 전략은 대도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다. 자영업의 쇠퇴는 상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의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고 한다.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7배, 일본보다 2배나 많다고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자영업으로 성공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럼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1997년 IMF 사태 이후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이 생계형 창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1992년도 이후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인도의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편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로 내몰린 까닭이다. 이들은 자본과 기술적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분야에서 주로 창업했다. 그 결과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27%가 자영업자라고 한다. OECD 평균이 15%인 점을 비교하면 한국은 약 2배 정도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도산율 또한 높다. 창업 3년 안에 62%가 망하고 창업 5년 내에 약 70%가 망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첫째, 원래 경쟁이 치열한 데다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거리 상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웬만한 구매는 인터넷 쇼핑으로 다 이루어진다.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세월이 갈수록 매년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쇠퇴와 함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가도 줄어들 것이기에 상가 투자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가 투자의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상가 중에서 잘 되는 곳은 홍대 입구나 가로수길 같은 곳을 꼽는데 바로 젊은이의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기에 인터넷 쇼핑몰로 100% 대체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결국 상가도 소비자를 흡수하는 문화나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되는 곳은 투자 전망이 좋다. 반면에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요소 없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상가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나고 말 것이다. 상가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 완전히 독립된 자기 땅을 소유한 상가와 땅 지분을 나눠 가진 구분형 상가가 그것이다. 상가 투자의 성공 사례는 주로 전자에서 많고 대부분의 상가 투자 실패 사례는 후자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두면 투자 대상을 물색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부의 본능에서 가져왔다. 부자와 빈자도 본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는 오랫동안 해왔다. 원시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나 내일의 행복은 약속할 수 없고 부의 본능을 일깨운 사람은 안락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본능대로 살며 가난에 허덕인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돈은 운이 좋거나 부모를 잘 만나야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과 학습의 산물로도 읽어낼 수 있다. 또 학교 다닐 때 1등할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사업가가 아닌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도 노력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돈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식이나 운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돈복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본능, 심리 그리고 인식 결함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불행히도 재테크에 실패하기에 딱 알맞도록 타고났다. 그러니 그동안 당신의 재테크가 판판이 깨진 것은 당신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책에서 저자는 돈복이 없는 이유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본능, 심리, 인식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재테크에 실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책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9가지 본능적 장애물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투자 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법과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의 마음가짐,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감소가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투자의 방향을 제시한다. 원시 본능을 극복하고 부의 본능을 일깨울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